서울의 번잡한 도심,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늦은 오후였다. 서울 스카이빌딩 로비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명 법률사무소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 강서연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외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단정한 차림새였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외모에 흠결이 없도록 신경 썼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까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미세한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다. 그 혼잡 속에서 이준호는 젊은 배달원이 서연의 사무실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서연이 타려는 엘리베이터 패널 아래에 늘어진 전선을 보았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배달 가방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준호는 과감한 행동을 취했다. 그는 몸을 던져 자동문을 막았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녀의 얼굴에 짜증의 기색이 스쳤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곧 준호의 놀란 표정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문이 닫혔고 폭발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빛이 엘리베이터 패널에서 튀어나왔다. 으악! 서연은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경보음이 울렸고 엘리베이터는 몇 층을 추락하다 갑자기 멈췄다. 빌딩 전체가 흔들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비명소리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는 소리들이 뒤섞였다. 노년의 한 여성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서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주변의 소란과 사이렌 소리에 붙여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전선이 이상했어요.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이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 있었다. 이 유명한 빌딩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다. 노년의 한 남성이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구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은 강력한 의문을 던졌다. 누가 엘리베이터를 파괴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서연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련의 발견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서울 스카이 빌딩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모두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빌딩의 사고 현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방관들과 기술자들이 긴급 점검을 하는 동안 서연은 로비 한켠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강 변호사님, 혹시 최근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이 단순 사고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서울 스카이 빌딩은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매일같이 큰 회의와 거액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이번 사고의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누군가 고위 인사를 노린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져나갔다. 서연은 법정에서 늘 보여주던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 자신이 의문의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젊은이를 찾았다. 준호는 여전히 현장에 남아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준호 씨, 맞죠? 서연이 다가가 물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서연은 준호가 엘리베이터 패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순간을 떠올렸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건가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제 위층에 배달하러 갔을 때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일에 휘말릴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년의 한 남성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험악해졌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노린 걸까?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그날 밤 뉴스에는 유명 변호사 서연을 노린 암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직은 모든 게 추측에 불과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일지도 모른다는 것. 서울 스카이 빌딩의 사건으로 온 도시가 술렁이는 동안 서연의 남편 장민우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은 어때요? 오늘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서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민우는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직을 맡고 있었지만 매번 아내의 빛나는 성공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쓰라린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반면 서연의 명성은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우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투자자들과의 만찬,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를 거의 조연 취급했다. 모두가 서연이 일군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런 좌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가문 출신으로 남자가 주된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자랐다. 지금 현실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었다. 보수적인 기준과 자존심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민우는 최근 사업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아내한테 가려져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아? 뭐라도 해야지. 사내 대장부가. 그 말은 그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았다. 민우는 기업 세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렸다. 여보,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다시 물었다.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서울 스카이 빌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안도가 교차했다. 그는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우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집 구석에는 서연이 얼마 전 구조해온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구라는 이름의 이 충직한 개는 언제나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듯했다. 오늘 밤 백구는 평소보다 불안해하며 민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 스카이 빌딩 사건 이후 강서연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열렸다. 긴장을 풀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식탁에는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집에서 담근 김치, 불고기 그리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아이고, 서연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아찔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서연의 부모님은 매우 다른 시대에 자라났다. 그들은 딸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해졌어. 아버지가 엄하게 말했다. 식탁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 주제가 나왔다. 민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가끔 서연을 흘끔거리며 모든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대단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했으니.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동의했지만 그의 불편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어색한 순간이 찾아왔다. 서연의 어머니가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민우 씨, 남편은 모든 상황에서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고 때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다. 민우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순간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잠시 흔들린 것이다. 이때 갑자기 서연의 진돗개 백구가 식탁 아래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 걔를 바라보았다. 백구야, 왜 그래?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민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을 감지한 듯한 반응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눈빛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 성공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족의 화합도 중요해. 민우 씨와 잘 지내고 있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식탁 위로 드리워진 긴 그림자처럼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민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서연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미소 지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고요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스카이 빌딩 사건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다. 그는 두 명의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이 좁은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었다. 준호와 그의 룸메이트들은 모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이미 분주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어제의 사건을 떠올렸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법학 교재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밤에 저렴한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다. 그 꿈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겪었던 긴 법적 분쟁과 노동 문제를 지켜보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병이었지만 법적 지원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도 힘내자. 준호는 배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오토바이로 누비며 준호는 매일 힘든 현실과 마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점심 배달을 하던 중 준호는 잠시 서울 스카이 빌딩 앞에 멈춰섰다. 어제의 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엘리베이터 패널 아래에서 본 이상한 전선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전날 들었던 수상한 대화도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그때 서연 변호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를 보며 감사와 놀라움이 담긴 그녀의 눈빛이 기억났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해. 그는 결심했다. 준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그의 작은 용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결심이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준호는 다시 서울의 거리로 달려나갔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미디어의 압박과 영향력 있는 동료들의 요청에 따라 서연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 경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변호사님,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연이 전화로 물었다. 형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아직 뚜렷한 단서는 없습니다. 서울 스카이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자신이 고용한 전문가 김유선에게 연락했다. 유선 선생님, 어떤 발견이라도 있으셨나요? 유선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명확한 조작의 흔적을 찾았어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정말 누군가가 저를 노린 거군요. 그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뒤지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며 내부 연락망을 총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이게 뭐지?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고 전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헐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기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빌딩 내부 사람일까? 서연은 중얼거렸다. 동시에 서연은 이준호가 경비원에게 이상한 전선을 봤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떠올렸다. 이준호 씨를 다시 만나야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이 조사는 점점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불안에 시달렸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믿을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유선은 경고했다. 변호사님,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누가, 그리고 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그 답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로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서연은 이준호를 단순히 자신을 구한 청년이 아닌 엘리베이터 사고 이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를 서울 스카이 빌딩 내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빌딩은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장되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긴급 수리 중이었다. 이준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서연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실은 경찰에 모든 걸 말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셨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사실 저는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중요해요. 제발 알고 계신 걸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고 전날 제가 고층 사무실에 배달을 갔었어요. 그때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떤 대화였나요? 누군가가 그녀를 막아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걸까? 동료? 경쟁자? 아니면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서렸다. 설마 민우? 서연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남편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의 불안한 눈빛, 갑작스러운 침묵,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그저 생각할 게 많아졌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눈에 서렸다. 준호 씨,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이준호와의 대화 이후 서연은 매 순간 업무 관련 만남과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녀가 고용한 전문가 유선이 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님,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보니 전기 패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짓이 분명해요. 유선이 말했다. 서연은 긴장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내부 사람이라는 거죠? 유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에요.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한 짓입니다. 며칠 전 내부 CCTV를 분석하던 유선이 갑자기 서연을 불렀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쓴 남자가 기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눈에 띄었다. 저 반지.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한국의 명문대학 공과대학 졸업 반지였다. 서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 장민우도 그런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혹시 민우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에 한기가 느껴졌다. 남편과 가까운 누군가, 아니면 설마 민우 자신. 그녀는 이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민우를 관찰했다. 그의 친절한 태도가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서연은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제스처와 눈빛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우가 물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걸까? 한편 이준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날 들었던 대화의 내용은 여전히 그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뢰했던 동료들, 경쟁자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리고 조용히 잠든 민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리 잡았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 침대 옆에는 진돗개 백구가 눈을 감지 않고 주인을 지키듯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불안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다. 주말, 서연과 민우는 민우의 부모님을 방문했다. 차려입은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준비됐어? 민우가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들어가자. 문이 열리자 장여사의 환한 미소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점심 준비 다 됐단다. 식탁에는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갓 지은 밥,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구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음식 너머로 느껴지는 무한의 압박감은 숨길 수 없었다. 민우야, 요즘 회사는 어떠니? 장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열심히만 해서야 되겠느냐? 결과를 내야지.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장 여사가 화제를 돌렸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공하다니.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세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에이, 무슨 소리. 너희 부부 중에 네가 더 잘 벌잖니. 장 여사의 말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 회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민우가 명문대 공대를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아들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다니. 서연은 당황했다. 아버님, 저희는 서로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장 회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았다. 장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민우야, 넌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서연은 이 상황이 불편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우야, 내 아내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된 남자가 되어라. 알겠나?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민우의 굳은 표정에서 그가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런 압박감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공식 수사의 진전에 만족하지 못한 서연은 이준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연락해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찻집 안은 은은한 한약 향기로 가득했다. 서연과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준호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적이고 야망 있는 청년이었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왜 법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 아버지가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저희를 도와줄 변호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가족의 희생 덕에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가족도 많은 희생을 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고 전날 들은 수상한 대화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그녀가 더 큰 걸림돌이 되기 전에 빨리 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목소리, 혹시 아는 사람이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과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최근 집에서 느낀 불편함과 연결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준호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제가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찻집을 나오며 서연은 강한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그녀는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그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흔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장민우는 서연의 조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업가 친구와 암호화된 대화를 나누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혹시 들킨 거 아닐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신 차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우는 서연의 사무실 비밀문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연의 평판을 떨어뜨려 그녀를 공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아내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야. 민우는 자신을 설득했다. 그는 밤늦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중요한 사건 파일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변경했다. 한편 서연은 중요한 국제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계약은 그녀의 법률사무소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준호 씨, 내일 회의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전화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당신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해요. 다음날 아침 호텔 회의실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변호사님, 이 숫자들이 이상해요. 전에 봤던 것과 달라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즉시 긴장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의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누가 이 짓을?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호 씨,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 서류들을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해요. 두 사람은 급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서연은 누군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그녀의 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사무실 보안 카메라와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기술 전문가의 분석 결과 장민우의 로그인 기록이 발견되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가 들어오자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왜 그랬어? 민우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서연은 증거를 내밀었다. 내 사무실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야. 내 아이디로.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다. 난 그저. 그가 말을 더듬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거야? 내 경력을 망치면 뭐가 좋아? 순간 민우의 감정이 폭발했다. 넌 모르겠지. 난 항상 네 그림자 속에 있었어. 네 부모님은 날 실패자 취급하고 모두가 날 무시해.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엘리베이터도 내가 한 짓이야. 하지만 난 정말 너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너를 놀라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우는 계속해서 외쳤다. 난 그저 내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마음은 조각났다.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가 그녀를 죽음전까지 몰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제 우리 사이엔 미래가 없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또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그녀의 눈에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피어올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녀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장민우가 엘리베이터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서울의 기업계와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다. 서연의 사무실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저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민우의 전통적인 가문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부모님은 언론의 질문을 피해 집안에 틀어박혔다.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슬픔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느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민우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우는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준호는 서연에게 큰 지지가 되었다. 그는 사무실을 돕고 서연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지금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우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떠올렸다. 그의 꿈과 정의감, 그리고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그의 꿈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해 더 나은 변호사,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와 같은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 온 것이다. 진돗개 백구가 그녀의 발 옆에 앉아 충직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걱정 말아요,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고 모든 것이 차분해졌다. 장민우는 엘리베이터 사보타주, 명예훼손, 그리고 가능한 형사 책임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가족의 전통과 압박, 질투와 자존심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서연은 정신적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서울 스카이 빌딩의 완전히 개조된 연회장에서 직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연이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준호 씨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감 넘치는 법학도였죠. 서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우리 사무실은 준호 씨의 남은 법학 공부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우리 법률팀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순간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서연의 결정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질투와 욕심은 파멸을 부르지만 용기와 정직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의 이야기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준호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다. 저는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서연 변호사님처럼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꿈을 꼭 이루세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얽혀버렸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조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서연과 준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정의를 위한 긴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진돗개 백구는 그들 곁에서 충직하게 자리를 지켰다. 마치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혹독했다. 김도연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5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넥타이를 매고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는 삶. 그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김 부장님, 오늘 저녁에 거래처와 회식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15번째 맞이하는 회사 생활의 겨울,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주 몇 병을 비운 후 도연은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그 찬 기운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눈부신 빌딩의 불빛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승진을 거듭하며 살아온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도연은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먼 나라의 풍경과 사람들은 그의 어린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안전하고 틀에 박힌 길로 인도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는 자신이 기대되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한강의 차가운 물결을 보며 도연은 문득 지난 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떠올랐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평화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비록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아낸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도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느꼈다. 더 이상 사회의 기대와 관습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료들과 상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던 그가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결정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도연 씨, 정말 이대로 떠나시는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김 과장이 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프리카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의 목적지는 동부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의 결정에 반대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이 나이에 무슨 미친 짓이니?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자리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상장들,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경영서적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이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아프리카 대륙 위를 날아갈 때 도연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사바나와 붉은 대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뜨거운 공기와 낯선 냄새였다. 공항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는 따뜻했다. 도연은 현지 NGO 관계자를 만나 자신이 일하게 될 마을로 향했다. 김씨, 우리 마을은 수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시의 편의시설에 익숙하신 분께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NGO 직원인 마틴이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변화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지프차 안에서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가혹했다. 가끔씩 지나치는 마을들은 초라했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후회하시나요? 마틴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 뿐이에요. 6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도연이 머물게 될 마을에 도착했다. 은카브라는 이름의 이 마을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흙으로 지어진 집들과 초가지붕이 모여있는 모습은 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도착을 알아채고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언어는 도연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환영의 의미는 분명했다.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김도연 씨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학교 건설을 돕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실 거예요. 마틴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간단한 인사말을 말하려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 그의 새로운 집이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그가 살던 서울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한 개의 방, 작은 부엌, 그리고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 전부였다. 전기는 태양열 판넬로 제한적으로 공급되었고 물은 마을 중앙의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다. 괜찮으시겠어요? 마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프리카의 석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그의 결심이었다. 첫날 밤, 도연은 오두막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어쩌면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곧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첫 주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덥고 습한 기후, 익숙지 않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장벽은 그를 지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불을 피워 요리하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조차 그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밤에는 모기와 다양한 벌레들이 그를 괴롭혔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의 피부를 지치게 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도연은 자주 자신에게 물었다. 때때로 그는 서울의 편안한 아파트와 에어컨, 그리고 따뜻한 샤워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매번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은카부 마을에서의 첫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도연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아프리카의 태양에 그을려 더 어두워졌고 그의 몸은 힘든 육체 노동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마을 학교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때로는 단순한 목공일을 돕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를 감동시켰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수업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저는 타라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안녕하세요. 영어를 하시네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수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할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도연을 놀라게 했다. 타라는 은카부 마을 출신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아 수도에서 교육을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마을을 안내해 드릴까요? 아직 많은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타라가 제안했다. 도연은 기꺼이 동의했다. 타라와 함께 그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마을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결의 장소예요. 타라가 설명했다. 도연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땅이란 단지 부동산 가치로만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땅이 삶과 영혼의 일부였다. 그날 이후로 도연과 타라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 노력했고, 그는 그녀에게서 현지 언어를 조금씩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며 우정을 쌓아갔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중앙의 모닥불 앞에 앉아 타라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편리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요. 그곳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었어요.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런데 그것들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타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닥불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빛 아래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게 어쩌면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김씨,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은 타라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이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도연은 마을 외곽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던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김씨, 물 좀 드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타라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강인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다가왔다. 저는 아샤라고 해요. 이 밭의 주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도연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며 물병을 받았다. 아샤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의 땅을 가꾸는 방법과 농작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어요. 땅을 존중하면 땅도 우리를 존중해요. 도연은 그녀의 지혜와 땅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서울에서 그는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식품은 항상 깨끗하게 포장되어 마트 선반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 배우고 있었다. 그날부터 도연은 자주 아사의 밭에서 일을 도왔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에게 농사일을 가르쳤고 그는 열심히 배웠다. 함께 일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에도 이런 밭이 있나요? 아샤가 어느 날 물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제가 사는 서울은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찬 큰 도시예요. 빌딩이요? 얼마나 높은데요? 아사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도연은 손을 높이 들어 보여주려 했지만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상해보세요. 나무 20그루를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높아요. 아사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정말요? 그런 곳에 살면 어떤 기분인가요? 때로는 외로워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아무도 모르는 기분이죠. 아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돕죠.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김 씨. 그녀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 그는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늘 홀로였다. 하지만 이곳 은카부 마을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타라와 아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특히 마리와 조이, 두 여성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마리는 마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도연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조이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기로 유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주 도연의 오두막을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며 그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4명의 여성들과의 만남은 도연의 마을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는 그들에게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배웠다. 은카부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은 이곳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부족의 결혼 관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타라가 그에게 마을의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족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이었죠.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처제라고요. 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더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각 여성은 가정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돕고 지지하며 살아가죠. 도연은 그런 관습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결혼을 원하나요? 타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아니죠. 모든 문화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마을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가족을 선호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한 것보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녀의 설명은 도연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는 서울에서 자신의 여자 동료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보아왔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며칠 후 도연은 마을 장로들과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더 깊은 문화적 이해를 얻게 되었다. 우리 부족에서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결이에요.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무토라가 설명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더 강한 유대를 만들고 부족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죠.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이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타라가 그를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표정에 긴장했다. 무슨 일인가요? 타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아사, 마리, 조이, 우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도연은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당신들 모두가? 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우리 마을에 많은 것을 해주었고, 우리 문화를 존중해요. 우리 네 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요. 도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타라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고, 아샤, 마리, 조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타라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에요. 이것은 큰 결정이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밤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 생각했다. 의미 없는 삶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안 왔던가?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제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은카부 마을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내 여성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전체 공동체와의 연결을 의미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연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다시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평범한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가 원하는 삶일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도연은 마음을 정했다. 그는 타라를 찾아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의 삶을 떠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타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타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타라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김씨,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나는 당신들과 결혼하고 싶어요. 타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세 여성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들 모두 기뻐했다.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고 장로들은 곧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모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다. 은카부 마을의 중앙광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다채로운 천과 꽃으로 꾸며진 임시 제단이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였다. 도연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도연은 마을 전통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의상을 입었다. 그것은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만들어진 긴 로브였고 그의 머리에는 특별한 모자가 씌워졌다. 그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는 각각 다른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특히 타라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의식은 마을의 오랜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장로들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도연과 내 여성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다. 의식이 끝난 후 음악과 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축하 파티가 이어졌다.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의 완전한 일원이에요. 김씨,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다. 결혼 후
도연과 그의 네 아내는 마을 외곽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큰 집으로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다. 각 아내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고 도연은 그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5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이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타라는 지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도연이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를 항상 지지했다. 아샤는 부지런하고 실용적인 성격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책임졌다. 그녀는 도연에게 땅을 경작하는 법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리는 온화하고 돌봄이 많은 성격으로 건강과 웰빙을 담당했다. 그녀의 의학 지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도연이 현지 질병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으로 음식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책임졌다. 그녀는 도연에게 현지 요리를 가르쳤고 그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재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은 서서히 하나의 가족으로 융합되었다. 도연은 자신이 4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보다 5명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의미를 두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타라가 임신한 것이다.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특히 도연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 아이는 행운아가 될 거예요. 타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4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거예요. 얼마 후 아샤도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마리와 조이도 각각 아이를 가졌다. 도연의 가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도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깊은 가족의 유대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함께 자라났고 4명의 어머니들은 모든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도연이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주위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행운아예요. 김씨,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요. 도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정말로 행운아였다. 서울에서의 외로운 삶과 비교하면 지금의 그는 너무나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은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연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타라와 의견 충돌을 겪었다. 그는 아이들이 수도에 있는 학교에 보내져 현대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했지만 타라는 전통적인 부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은 우리 문화와 전통을 먼저 배워야 해요. 타라가 주장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자신의 한국적 가치관이 나타난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교육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나도 우리 문화와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요. 이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전통 교육을 받되 정기적으로 수도를 방문해 현대적인 지식도 배우기로 했다. 이것은 도연과 타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이었다. 또 다른 도전은 도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은카부 마을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가끔은 내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어느 밤 타라에게 고백했다. 타라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어요. 김씨,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고 우리도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도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가족은 마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농사기술과 현대적 지식은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었고 그의 아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특히 도연이 한국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응용한 것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물보존 방법과 효율적인 경작 기술을 도입해 농작물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김 씨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신의 선물이에요.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도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서울에서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도연은 그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도 가르쳤다. 저녁 시간이면 그는 아이들을 모아 한국 동화를 들려주고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눈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겼다. 아빠 나라는 정말 신기해요. 도연의 첫째 아들이 말했다. 언젠가 가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가볼 거야. 그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두 세계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은 은카부 마을에서의 삶이 10년을 넘어섰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가닥이 늘어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다. 그의 가족은 번창했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와의 사이에서 총 10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도연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느 맑은 아침, 도연은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넓은 밭에는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과수원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었다. 아버지, 그의 둘째 딸이 달려와 불렀다. 마을에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요. 도연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마을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영어로 말했다. 도연은 오랜만에 한국인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제가 김도현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세요?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진우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진우는 도연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이곳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도연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작은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대기업 임원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 도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진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의 가족을 소개했다. 이게 다 당신의 가족인가요? 진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내 아내들과 10명의 자녀들이에요. 진우는 이 특별한 가족 구성에 놀랐지만 곧 그들의 따뜻함과 유대감에 감동받았다. 그는 며칠 동안 도연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울 때는 없나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그리워요. 편리한 생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밤 풍경.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기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요, 도연이 말했다. 한국에서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진우는 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인 갈증이었죠. 나는 이미 사회가 정해준 모든 성공의 단계를 밟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목말라 있었어요. 결국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던 거죠. 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진우는 충분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도연에게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연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타라, 아사, 마리, 조이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모두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는 그들 없이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내 집은 여기예요.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이니까요. 한국은 내 과거고 은카부는 내 현재와 미래예요. 진우는 도연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우가 말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모두 아프리카로 와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우가 떠난 후 도연은 언덕 위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새삼 놀라웠다. 서울의 바쁜 회사원에서 아프리카 마을의 가장이자 농부로,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타라가 그의 곁에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45살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타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김씨.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타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운명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기뻤다. 세월이 더 흘러 도연은 65세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햇빛과 시간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 넘쳤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의 가족은 더욱 번창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마을에 남아 전통적인 삶을 이어갔고 또 어떤 아이들은 수도나 다른 나라로 나가 공부하고 일했다. 도연은 그들 모두를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그의 첫째 아들 타리크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타리크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울 생활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은카부가 그리워요. 타리크가 전화로 말했다. 도연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건 내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이란다. 그것은 축복이자 때로는 도전이기도 하지. 또 다른 큰 변화는 마을 자체의 발전이었다. 도연과 그의 가족의 영향으로 은카부 마을은 점차 현대화되고 있었다. 마을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었고 작은 진료소와 학교도 건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도연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 동시에 그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는 마을 회의에서 자주 강조했다. 어느 맑은 오후, 도연은 자신이 처음 은카부에 도착했던 그 언덕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 그는 이곳에 서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두려움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했다. 아샤가 그의 곁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강인함은 여전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아샤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도연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집, 그의 농장,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이곳이 내 전부예요.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죠. 마리와 조이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네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아프리카의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조이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음식이 너무 맵다며 눈물을 흘렸었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기억은 이제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장 매운 음식을 잘 먹죠.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타라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가닥이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씨, 당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도연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니요, 타라. 당신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구했어요. 그들 다섯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45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했다. 내가 찾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 도연과 그의 네 아내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에서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가족, 도연은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은 가족이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벽한 원을 그렸다고 느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 완전한 소속감으로 끝나는 원. 그 원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고통과 기쁨, 그의 도전과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 김도연, 45세에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새 삶을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는 한 영혼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은카부 마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도연의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